이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명하신 목사님이 서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섰기 때문에 과분하게 여겨지고 또 부담도 큽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사로서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런 경험을 좀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를 또 연결해서 찾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하던 기도는 이스라엘이 그 실존적 위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홀로코스트라든지 어려운 비극을 겪고 나서 많은 심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독일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박해,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우리 바로 북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또 굳세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근무했던 거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이제 창업 국가라는 평판이 돌았고, 스타트업 네이션이죠. 그러니까 고도 기술의 그 창업을 하는 나라였고, 그래서 저희 대사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창업의 그 환경이죠.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제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였고, 그래서 거기에 뭐 창업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같은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많다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 분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를 주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게 되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OECD 그 국가 중 이제 회원국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고등학생들 그 학력을 기준으로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은 뭐 서열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35개국 중에서 학력으로서는 1, 2위를 다퉜고, 이스라엘은 중간쯤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대인 교육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럴까 그랬었는데, 이제 또 보면은 노벨상을 탄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한 명 정도는 포함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그 형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작은 이 학생들 간의 격차를 이제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또 노벨상 수상자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타트업 네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면 그것을 세계적인 대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다 팔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러 가는 일종의 연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부럽다고 얘기하면 또 대답이, 한국은 그래도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냐,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참 부럽고, 만약 우리 두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한다면 굿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세계 경영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 너무나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는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나라도 1948년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같은 해에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고, 그때 독립한 나라 중에서 그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이 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나라 다 특별한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잘 교육된 인력, 이런 것만으로 이러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죠. 물론 두 나라는 다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이제 그런 나라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나라 사이의 공통점은 안보 현실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또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지만 지금은 체제를 달리하고 주민을 압박하는 그런 정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보 현실이 굉장히 나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인 나쁜 요인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그리고 세계의 어쩌면 인류 국가, 우리는 일본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지만 일본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나라고 또 인류 국가거든요. 이제 그런 인류 국가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인류 국가 흉내를 내면서 실제 인류 국가가 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큰 나라가 많다는 것이 우리한테 어려운 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하나의 블레싱으로 작은 나라로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경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느님은 작은 자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이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이 같은 자,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정학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유프라데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예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대 문명의 중심지죠.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위치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이 두 문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명은 서로 잘 지낼 때도 있었지만 싸우는 적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전장이 됐죠. 두 세력이 부딪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모세가 기원전 한 1300년 전쯤에 이집트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 민족이 형성되었다 한다면 지금 한 3300년쯤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국가를 만들었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조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 왕조 시대, 그리고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한테 이제 지배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지배를 당하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 오토만, 그리고 마지막엔 영국의 지배까지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지금 제가 이스라엘 외교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정리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연대까지 밝혀서 BC부터 해서 쓴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그것도 지배라고 따진다면 430년이나 지속됐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 그리고 왕국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빌로니아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지배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586년에 1차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제 왕조가 한 80년 정도 독립 왕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로마 지배로 넘어가고 이 성전이 70년에 이제 파괴됩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그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그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로 전역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장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모세오경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새로운 자기들의 법인 미슈나 그리고 미슈나를 또 해석한 탈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나오면서부터 문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신앙의 형태가 이제 주류가 됐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동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랍, 오토만 그리고 영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일제 시대 때 35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독립을 이렇게 완전히 이룬 적은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과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도 이스라엘의 지정학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나라를 건국한 곳이 우리처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살던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타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홀로코스트죠.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겪었던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조직적인 살해죠. 그때 600만의 유대인이 희생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 전 세계에 사는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800만 정도가 그 당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 세계에 사는 그 인구 수가 이스라엘 내에 한 560만, 미국의 비슷한 숫자, 그리고 유럽 좀. 그래서 유럽에서 당시에 히틀러가 그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던 당시에 인구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민족적으로 엄청난 이 상처와 희생을 남겼죠.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던 한 300만 정도의 유대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살해당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아직도 굉장히 이제 슬프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이제 기억으로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시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진행되던 한 1943년에서 45년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연합국들이 어느 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쟁에서 딴 일이 더 급하다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독일이 자행하고 있는 홀로코스트를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양심에 사실은 가책이 됐죠. 그래서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국제 연합을 만들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세계 대전을 표현할 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이면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이제 집단 학살을 금지한다는 특별한 협약을 국제적으로 이제 체결하기도 했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홀로코스트가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역설적인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잊지 못했을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혹은 대량 학살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홀로코스트가 일어남으로써 유대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겪음으로써 우리한테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 세 가지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말자. 그렇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딴 데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훈을 스스로 내렸다고 합니다. 사진은 1943년, 44년, 45년에 이제 그 홀로코스트에 관한 사진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제일 많이 희생자가 나왔던 폴란드의 와르소 게토 사진이고, 이제 그 아래 것이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제일 큰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아우슈비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 희생자들이 있는 곳을 연합군들이 이제 그 발견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바셴이라는 그 이름 추모관이라는 이제 일종의 박물관 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당시에 희생됐던 유대인 600만 중에 400만의 그 이름을 모아놨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진, 그 사람들의 유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저희도 또 대사로 있을 때 이제 그 여기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의 그런 교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저도 이제 가서 듣고선 섬뜩했던 말이 실존적 위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존재의 위협, 뭐 영어로는 existential threat라고 하는데, 이런 실존적 위협을 이 사람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더니 물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내쫓다시피 하고 독립을 했으니까 반발이 없을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이웃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것은 독립 축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 독립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6번의 전쟁을 이제 주변 국가랑 했죠. 이제 이러한 아주 주변의 적대적인 환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실존적 위협이라는 조금 섬뜩한 그런 용어를 아주 상시로 쓰는 이제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집어넣겠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 대비한 것은 나의 힘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중동 제1의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데는 1960년대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를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핵무기를, 핵탄두를 한 2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어떤 동맹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사실은 제일 중동에서의 기둥이 되는 동맹이고,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력의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건국 이래 말씀드린 대로 6번의 전쟁을 하면서 전부 다 승리를 거둬서 상승의 군대가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녀 공히 군대에 갑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그리고 우리는 보통 대학 재학 중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먼저 군대부터 갑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를 한 다음에 대학을 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듯이 이 사람들은 좋은 부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대에 가야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부대라는 것은
제일 위험한 그 작전을 하는 부대 혹은 이제 엘리트 부대, 그러니까는 과학 영재라든지 혹은 정보 부대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외 공부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군대 역할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역할이 크면 보통 군부 독재가 되거나 뭐 군부의 영향력이 이제 큰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스라엘은 역할과 힘이 큰에도 불구하고 문민 정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그 오랜 동안 어떤 중앙 정부 없이 그 스스로 이제 자치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20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는 권위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군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문민 정부 그리고 민주 정치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여기 있는 거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스파이크라는 미사일을 이제 쏘는 연습을 하는 여군인데요. 이 스파이크 미사일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연평도 포격기 2010년에 있었죠. 2011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도입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의 사진은 최신鋭기 그러니까 F-35, F-16 이런 비행기들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유명한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죠. 이제 우리한테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북한의 방사포에 위협하에 있는 한국이 이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방사포가 너무 많아서 아이언돔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자체 개발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런 첨단 무기들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미국과 협력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대 국가로서 어쩌면 유대인의 2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 유대인이 국가를 갖고 있는 시기가 우리의 동시대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국가를 가졌는데 이런 국가를 갖기 위해서 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한 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길게는 1000년 혹은 뭐 수백 년 동안 살았었던 아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이 무력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걸 갖다가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인 그런 그 폭동이나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랍 사람들의 땅을 사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착을 했죠. 그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반발이 있었고 그렇지만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쪽에 한 90만 정도 살고 있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100만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처럼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된 쪽은 그 이제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독립하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여기에 따라서 독립을 한다고 했고 팔레스타인은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 땅에 그 유대인이 있는 나라를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겼고 이 팔레스타인은 결국 그 유엔이 준 땅에서 독립을 안 하고 그 땅을 가자 지역은 이집트가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죠. 서안지구를 하는 쪽은 요르단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독립을 못하고 요르단하고 이집트의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67년에 다시 이집트하고 요르단,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어서 이집트 쪽의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시리아의 골란, 그리고 요르단의 웨스트뱅크 이런 데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엔에서는 전쟁을 해서 뺏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점령을 풀고 그 땅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갖다가 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67년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니까 54년이 흘렀는데 그 땅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에 있고 국가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땅에 유대인 정착인을 보내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잠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에 어떤 변화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이 사진은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건설하게 돼 있었던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이 정착민이 들어가서 촌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서한 지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실로는 법궤를 있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통파 종교주의자들은 이 땅은 조상이 준 땅이고 여기에서 한치라도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내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있는 지역에 두 개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협상도 있었지만 결국은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물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쪽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거는 군사력이 우세한 이스라엘입니다. 그제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보수파가 2009년 이래 계속 집권을 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토로 병합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정도까지 이제 강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사관을 이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제 인정을 했죠. 국제사회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경파의 입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각은 그걸 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이언 월, 그러니까 철벽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철벽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지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할 때 보통의 경우는 그 현지 주민과 어떤 협력을 해서 공존을 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 자보친스키라는 러시아 출신 유대인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남의 땅에 들어온 외지인하고 원주민이 그 땅을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철벽을 세워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고 결국 해보니까 그 방법이 맞았던 거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협력과 타협을 통해서 같이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벽주의는 이스라엘의 보수파의 하나의 행동 강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철벽까지는 아니지만 이 철벽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 이 차단 장벽입니다. 이 차단 장벽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한 지구 전체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둘둘 이제 에워싸는 겁니다. 이 작업은 2000년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서 총 연장 한 700km 정도의 그 장벽을 팔레스타인 주위에 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철벽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두 지역을 나눠 놓는 피지컬한 그 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책을 남아공에 있었던 그 아파테이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고립된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남아프리카의 반두스탄이라고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 같은 거는 높이가 7, 8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위압감을 주죠. 저 밑에 가면은. 이제 저 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 상황은 더 나쁘고요. 가자 지구는 다스리는 정파가 웨스트뱅크보다 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하마스라는 정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공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사진은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는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 180만의 주민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철동같이 막고 있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 그 장벽을 쌓음으로써 이스라엘 주민들을 팔레스타인의 테러에서 보호하고 이러한 효과는 누렸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였던 테러 활동이 중지가 됐으니까요.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거기에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결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지리적으로는 이웃이지만 사실상 세월이 갈수록 이해보다는 미움만 더해지는 그런 관계를 더 이제 조장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팔레스타인 정책을 성경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도 그 아브라함 이래 이스라엘인들이 스스로를 거류민 혹은 나그네로서 자처를 했죠.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말씀같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과거를 상기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홀로코스트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같은 일을 당하지도 않고 유사한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은 물론 홀로코스트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압박을 받던 입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압제자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서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도 어긋날 뿐더러 또 이스라엘이 최근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이런 거에서 얻은 교훈에서도 어긋나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피해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해자의 입장에 섰다 이런 것. 이제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역사의 역설을 느꼈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성경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좀 봤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제 뜻이죠.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한 거를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할 만큼 실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빈곤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더 풍성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된다면 그 풍성함이 온 세상에 더 퍼지지 않겠느냐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의 부르심과 은사는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면서 보면은 자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민족이다라는 데에서 자부심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구절 이걸 갖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민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결국은 인권과 평등의 개념을 이런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구절로서 이스라엘이 선도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평등 이런 개념을 이 세상에 전파한 민족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나 그리고 세계의 문명에 있어서나 공헌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동시에 희생도 막대하게 이제 치렀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Back to Jerusalem, 그래갖고선 유대인의 복음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표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를 가는 것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연히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서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상처 때문에 실존적 위협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이제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그리고 이웃의 관계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이 홀로코스트의 그 비극의 상처, 마음의 상처에서 빨리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모세오경도 이웃과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저 나름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진행됐었죠. 그렇지만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홀로코스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홀로코스트입니다. 북한에서 종교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생명권까지도 자의적으로 빼앗길 수 있고, 물론 물질적 생활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인권이 철저히 침해되고, 그리고 봉건사회식으로 성분에 따른 그 불평등.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계급사회입니다. 김일성의 그 가계는 신성한 가계고 혁명 투사들은 핵심 계급이고, 또 믿을 수 없는 계급은 월남자고 포로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3대 세습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령에 대해서는 신과 같이 하느님과 같이 틀릴 수 없는 존재로서 인정되고 있죠. 이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북한처럼 이러한 체제를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에 홍콩, 미얀마에서의 시민 시위가 이제 우리한테 뉴스가 되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북한에서는 시위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우리 한민족의 통일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그리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그 인권 결의안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통과시키고 있고, 올해는 국군 포로 문제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에 유엔에서 유엔 인권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엔은 북한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 정치적인 대량 학살, 아까 대량 학살 금지 협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걸로 규정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도와 이제 연관지어서 국제 정권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판 홀로코스트에서 해방,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호응을 한다면 두 홀로코스트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홀로코스트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가지 기도가 서로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서 교우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북한의 홀로코스트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조속한 해방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이 그 뜻을 온 세상에 전하신 데 쓰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약의 말씀에도 합당하지 않게 그 이웃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않으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흩어진 일에 이제까지 겪은 전례 없이 처참한 상처와 시련의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디 이스라엘을 실존적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포함하여 역사 속에서 입은 모든 상처에서 치유됨으로써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 북녘 땅에는 저희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벌써 70여 년을 형언할 수 없는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주민의 생명을 빼앗고 생각할 자유마저도 속박하며 3대 세습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안전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은 공산 진영이 사라진 후에도 벌써 30년 이상을 그대로 있으면서 주민에 대한 압제와 확정의 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홀로코스트가 멈추고 북한 동포들이 그 압제에서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북한에서 진행되는 비극적 홀로코스트와 그 희생자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주빌리 통일구호 기도회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 주시고 이 기도회가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압제와 편견에서 해방되고 민족이 통일되고 또 한반도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간구하는 저의 마음이 뭉쳐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